그 남자는 평생토록 위험을 감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시각, 낯선 인물, 이러한 단어들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나뿐인 딸을 지켜내기 위해 나선 여정에서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송두리째 부셔버린 도시와 직면하게 됩니다. 밤에는 당연히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홀로 다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불안감, 그리고 해외에서는 항상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공포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도시에서는 오히려 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혼자 있는 것이 더 큰 자유로움을 주었으며 외국인에게조차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했던 미지의 밤을 건너 뜨겁고도 가장 평화로운 두 번째 집을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목격한 그 도시는 어떠했기에 그의 시선과 마음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거대한 힘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제게 커다란 응원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3이며 전직 경찰관이었고 현재는 보안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헌신하며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과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제 딸 에밀리에게는 더욱 그러했지요. 에밀리는 저에게 있어 하나뿐인 딸입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조심성이 많고 예민한 성향을 지닌 저의 영향으로 딸은 제대로 된 자율성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제가 직접 차량을 몰고 데리러 갔으며 중학교 때 친구들과 심야 영화를 보러 간다 했을 때는 학교 폭력이라도 당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하긴 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고 감정 표현에 매우 솔직하여 늘 주변 친구들이 따르는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아버지인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에 너무 무지하여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에밀리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 등지에서 익히 보기는 했습니다. K-pop, 한국 드라마,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돈되어 보였지만 제가 아는 정보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서 외국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상이한 문화, 언어 장벽, 그리고 경찰 생활 내내 접했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절도나 폭력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보아왔기에 제 사고에는 낯선 땅, 이를 위험이라는 공식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밀리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기숙사도 안전하고 이전에 한국을 다녀온 선배들이 극찬했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아내 역시 에밀리가 평생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딸을 응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한 번쯤은 나를 떠나 독립시켜야 잘 해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할 것,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엄격히 금지할 것, 낯선 사람과 단둘이 만나지 말 것,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무조건 피할 것 등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에밀리는 다소 피곤한 듯 웃으면서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에밀리는 기숙사 룸메이트와 잘 지낸다며 밝게 웃었고 학교 수업도 흥미로우며 한국 음식이 예상보다 훨씬 맛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자막 없이도 드라마의 내용이 조금씩 들린다며 신나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내심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날 밤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무렵에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에밀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넌사인과 시끌벅적한 목소리, 그리고 화면 앞에 놓인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저는 당황한 채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기숙사가 아니잖아.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어요. 감자탕 먹고 국밥으로 마무리하려고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즉시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시인데 밖에 있어? 한국은 지금 자정을 넘었잖아. 에밀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12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밤에도 완전히 밝고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쳤냐? 이 시간에 여자애가 지금 어디서 혼자 다녀? 당장 기숙사로 들어가. 아니, 그보다 같이 있는 친구들 바꿔봐. 같이 있는 사람이 맞는 거야? 에밀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여기 완전 안전하다니까요. 옆에 현지 친구도 있고 식당도 대학교 근처예요. 요즘 한국 학생들은 밤에 밥 먹는 게 다들 흔한 일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외국 치안이 좋다고 한들 어떻게 밤 12시에 어린 딸이 길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 만약 범죄를 당하면 제가 여태껏 보아왔던 영상들과 기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고 심장은 2배 속도로 요동쳤습니다. 단 하나의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한국으로 비행기를 끊고 날아가야 했습니다. 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한국에 갈 거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제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년 만에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행 택시에 몸을 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매우 단정하고 매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느껴졌고 안내 표지판도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는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연결했던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감추지 않았기에 딸 역시 당황스러움보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얼굴에 비치더군요. 아빠, 정말로 온 거예요? 그래. 그 영상 통화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더라. 딸은 웃으며 제 짐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으며 승객 대부분은 조용히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 불필요한 소란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도시는 천천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낯선 종류의 조용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 에밀리가 머무는 학교 근처의 기숙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CCTV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초입구마다 학생증을 태그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딸의 일상에 동행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에밀리는 저를 데리고 여러 장소를 소개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동네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이라는 메뉴들은 저에게는 매우 생소했지만 그곳에는 삼삼오오 모인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어둠이 짙어지는 저녁 무렵에도 홀로 와서 앉아있는 여성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평생 알고 지내 온 세상의 지식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중하며 공부하던 한 학생이 갑자기 가방과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기 도둑은 없니? 왜 저렇게 귀중품을 두고 가? 에밀리는 오히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원래 그래요. 다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갈 때도 자기 물건을 두고 가요. 그 말을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이었을 때 가장 흔했던 사건이 도난이었고 공공장소에 뭔가를 잠시라도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딸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전에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한국에 와 계신다고 이야기했던지 모두들 매우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다소 서툰 친구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들의 태도는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음식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지만 국물 맛이 너무 깊고 진하여 먹는 순간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얼한 매운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그 안에서 묘한 중독성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친구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국은 밤이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 말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대개 위험이 도사리는 시간이었고 조심하고 피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피부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갔던 한강변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하는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제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전이었던 것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여긴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익숙했던 바로 그 위험의 형태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솔직히 말해 위험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괜히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험악한 눈초리가 날아오고 때로는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노약자석은 철저히 지켜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하차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펄쩍 뛰며 가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끝나? 아마 10시쯤이요. 공연장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도 있다던데요. 그 순간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밤 10시에 끝나는 콘서트와 그 이후의 야간 식사가 저에게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딸을 기다리는 동안 근처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는 제게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치안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무서운 일이 많았지. 근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 CCTV도 많고 경찰도 친절해졌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의 기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봤구나. 딸이 콘서트 후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에밀리 몰래 그 국밥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홀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국밥의 물리적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문화가 제 마음속의 차가운 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오직 따뜻함 하나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한강을 걷고 동네의 커피숍에 들러 한국식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한 물리적 안전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질서가 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치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풍요롭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응원해 줄게.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너도 이 나라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렇게 저희 부녀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굳건한 사회적 안정감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곳에 제 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도시에 깊이 정이 들어버렸고 딸과 함께 웃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짧은 기간 사이 더욱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능숙하게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유창한 한국어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문제없이 파악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전에 알던 보호받아야 할 딸의 이미지를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밀리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나 인터뷰 있어요. 교환학생 경험자로서 대외 활동 홍보 영상 촬영인데 같이 와서 봐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고 그 장소는 한 캠퍼스 안에 위치한 미디어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준비해 온 메모를 꺼내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딸의 입에서 또렷한 한국어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이어서 한국에서의 삶, 자신이 만난 사람들, 배운 가치들, 그리고 자신이 체감한 안전함에 대해 하나하나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온 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스스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차례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 한편이 서운함과 복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한 학기를 더 마무리하고 이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함께 마지막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국밥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자그마한 골목 안에 자리한 그곳은 이미 2번이나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이날만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학교가 끝나고도 한동안 여기 남아서 일도 해보고 싶고 한국이 마치 내 2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에밀리야. 나도 네가 여기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가 이렇게 웃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의 이별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존재로서의 딸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가 제 삶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독립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구나.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아빠. 내가 처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든 나라.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 위로 딸의 밝은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멈추지 않았고 국밥의 깊은 맛과 사람들의 따뜻함,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뭘 보고 온 거야? 네가 그렇게까지 흥분해서 말하는 건 처음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내가 뭘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는지를 깨달았고 그보다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봤어. 그리고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곳은 국밥보다 뜨겁고 감자탕보다 깊은 나라였어. 딸 에밀리는 지금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와는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지낸 일상을 공유하곤 합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가니? 몇 시에 들어오니? 와 같은 질문은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보지 못한 길 위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딸 에밀리에게 한국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문을 열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경험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깊고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